부안 읍내의 북서쪽에 병풍처럼 펼쳐진 작은 산 하나. 서림공원이다. 저 시비에 새겨진 것이 이와우 훗날일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지 천리의 애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이 시의 그 배경이 된 사람, 임해창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유희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유희경. 유희경은 천민 출신이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의병에 참전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부안에서 임해창이를 만났어요. 그때 임해창이 나이가 20살이었고 유희경이 나이는 48이었는데 서로 문장이 통하니까 서로 그냥 문장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가지고 유희경이는 공훈을 세워가지고 천민에서 벗어나서 갔고 서울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싹 키웠었는데 그때 임해창이가 유희경이를 생각하며 쓴 시가 저 시입니다. 임해창은 부안의 기생이었다. 글솜씨가 뛰어났고 거문고를 잘 타 송도기생 황진이와 함께 조선 명기의 쌍벽을 이룬 여인이다. 당대의 문사였던 허균, 이귀 같은 이들은 일찍이 그녀의 예술적 재능에 반했고 문학적 교류도 이어갔다. 매창시비 뒤편으로 커다란 바위 몇 개가 돌출돼 있다. 매창이 여기서 거문고를 탔다 하여 금대라고 부른다. 우리가 기생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조선시대의 전문 직업 여성 우먼 커리어는 기생만이 우먼 커리어 있었어요. 나머지 직업들은 전부 다 종속돼 가지고 있고 다 그랬는데 기생들은 시도 잘 읊어야지, 노래도 잘해야지, 가무도 잘해야지. 정말로 종합 예술인이 바로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빼어난 기생들 두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황진이하고 바로 임해창. 나머지 여류 시인은 바로 허균의 누님인 허난설원. 세 사람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이름을 날린 뛰어난 여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임해창이었었죠. 바로 임해창이 이곳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시도 어쩌면은 이 서림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자에 올라가 가지고 이 겨울비 내리는 날 추녀 끝으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감회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지금 날이 춥다면은 저 비가 눈이 돼가지고 내려가지고 고드름이 열렸을 것인데, 고드름은 없지만 겨울비 내리는 정취도 아주 좋습니다. 서림공원에서 부안 읍내를 관통해 남쪽으로 1.6km 정도 내려오면 매창의 묘지와 기념관에 도착한다. 매창뜸이라고 불리는 이매창의 묘. 이곳은 시대를 뛰어넘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그만큼 매창의 삶과 문학은 작지 않은 울림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게다. 이 근처에 가면은 허균의 이매창이를 위해서 쓴 시가 새겨져 있죠. 매창을 그리워했던 허균의 마음이 단단한 돌에 새겨져 있다. 제문과도 같은 이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품었다는 그리움과 연민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다. 허균이 그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라도의 수은 판관을 임명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부안에 와 가지고 이매창이를 만났어요. 그때 서로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문장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 가지고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 나중에 허균이 그러지요. 매창 기생은 이귀의 정인이다. 그 당시에 부안 현감을 지내고 있었고 나중에 인조반정의 주역이 된 사람이 바로 이귀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문장을 서로 주고받고 그 저녁이 끝나면은 자기는 계생이는 밖으로 나가고 자기의 여자 조카를 내 침실로 들여보냈다. 정말로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그래서 이매창이 죽은 다음에 여러 편의 글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조선의 천재 허균이었죠. 눈비가 내리는 겨울날, 매창공원을 찾아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메말랐던 마음이 촉촉해짐을 경험했을 것이다.
공원 광장을 가로지르면 매창 테마관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 매창 테마관은 부안 출신 매창의 삶과 문학을 알리기 위해 2018년 부안읍 서외리에 개관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필 같은 경우를 허균이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이 대단하죠. 그렇게 문학적 수준이 높은 허균이 기생 신분인 임해창을 이렇게 친구로 사귈 수 있어서 아니야. 그것은 아니고 문장이 통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글과 글이 통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유희경, 그러니까 창덕궁 근처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했던 문장가라.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백사 이항복, 월사 이정국, 상촌 신음 그런 사람들이 친구로 사귀어 있었어요. 그래서 임해창 조선에서 사실 변방에 있는 부안의 기생이었는데 그 대단했던 허균이나 유희경이나 또는 이규 같은 또는 권필 조선의 천재 중에 문장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의 세 가지 소원, 세상에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세상에 좋은 책을 다 읽고 세상에 좋은 경치를 다 보고 그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었어요. 뜨겁고 절절했던 매창의 사랑 이야기에 훌끈 달아오른 가슴이 겨울비에 식는다. 계암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큰 길에서 벗어나니 옛날 계암사 스님들이 비전으로 만들어 왔다는 주겸 공장이 보인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인 그분이 만드는 주겸이다니까 한번 가서 주겸 맛을 보고 갑시다. 주겸 공장은 계암사에 도착하기 2km 전쯤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대나무가 보통 몇 년 된 것을 사용을 해요? 저희가 이제 주겸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에는 보통 3년 이상씩 된 거, 보통 5년짜리도 있고 이게 두꺼울수록 좋거든요. 아, 두꺼울수록. 네, 그리고 이 안에 유황 성분도 오래 들수록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구나. 3년 이상은 돼야 이 대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겠네.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곰소 소금을 사용을 많이 하고 검소 염제. 이 곰소 소금이 아무래도 서해안 지역 넓은 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질이 좋아요. 그러면 성분이 뭘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8번 갈수록 아무래도 여기에 각종 미네랄이랄지 그 인성분, 유황 성분 이것이 필수가 거듭질수록 성분이 좀 많아져요. 이 계암사하고 주겸하고의 관계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660년이라니까 한 1000년이 넘었는데 백제가 망할 때 무렵이네요. 수백 년 전부터 계암사의 천년 고찰에서 자기 스님들이 수양을 하면서 이제 단방약으로 소화제랄지 살균제랄지 잇몸질환, 풍치 옛날에는 소금으로 이도 닦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비법을 쓰던 것이 꾸준히 전해져 가지고 주겸 공장으로 탄생된 거예요. 저희가 6시 지금 작업하잖아요.
내일 아침 6시 정도 되면 다 식어가지고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일염이 쉽게 말하면 황골 탈퇴했다고 보면 돼요. 아침부터 내리던 겨울비는 오후가 되어서도 그치질 않는다. 계암제를 따라 2km를 걸어가면 계암사에 다다른다. (1668년) 계암사 스님들과 부안의 아전들은 매창의 시문을 모아 목판본으로 매창집을 간행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비에 젖은 탐방객을 맞이하는 네 글자. 예, 원교 이광사 선생은 동국 진체의 대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남 대흥사의 대흥보전, 그리고 강진의 백년사의 대흥보전 글씨도 바로 원교 이광사 선생의 글씨고, 원교 이광사 선생의 아들이 바로 연려실기술을 지은 바로 이긍익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동국 진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서예가들한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아들은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후학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사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했던 사람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글이나 글씨나 예술로서 얼을 남긴 사람들은 세세천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것입니다. 계암사는 676년 원효대사가 중수했다.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지형이 안 좋은 곳들, 그러한 곳을 나무나 무엇을 심기도 하면서 비보사찰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암사 절은 크지 않지만 그 백제 부흥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계암사죠. 이 대흥보전 뒤편으로 보이는 우금암, 정말로 그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이 절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절에, 사실 절을 지나가지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호남 평야가 그냥 강경에서 정읍까지 한눈에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참 전망이 좋고, 그래서 백제의 후손들이 결국 백제 부흥운동을 이곳에서 벌였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계암사입니다. 대웅전 뒤편으로 울금바위에 오르는 산길이 나 있다. 비가 와서 그렇지 맑은 날에는 등산로가 잘 닦여져 있다.
천천히 가면 한 20분, 빨리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굳은 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요. 도르테피치 대작 까라마초 형제들에서 둘째 아들 밑자가 상품 전편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허용되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만 이것은 안 된다. 비가 내리면 산에 가지 마라. 바람 불거나 눈 몰아쳐도 가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비 내릴 때 이렇게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가는 이건 대단한 호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허락하면은 마음이 허락하는 일을 하면 돼요. 난 그래서 이렇게 비 내리는 산길도 좋고 맑은 날에 산길도 좋아요. 그래도 겨울산은 겨울산이다. 눈비 오는 날엔 낙엽에 미끄러지고 체온이 떨어지기 쉬워 장비를 갖추고 올라가야 한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도 숨도 가팔라진다. 20분이 조금 더 걸려 울금바위에 다다랐다. 여기를 백제 부흥운동의 장군이었던 복신의 지휘소라고도 부르고 오조 스님이 이 계암사를 중창할 때 와가지고 수도를 했던 곳이다 해서 원효 수도굴이라고 부릅니다. 복신과 독침이 그 의저왕이 넷째 아들인 풍왕을 옹립해가지고 백제 왕으로 삼아가지고 싸웠었는데 결국은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풍왕이 도침을 죽이는 서로의 그 알력 다툼에서 백제가 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풍왕은 고구려로 망명해버리고 나머지 백제 군사들, 그 군사들도 역시 신라한테 패퇴하고도 말았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그 부흥운동 군들이 이제는 백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구나 하고 한탄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하고 나서 백제가 끝났지요. 부흥운동이 소멸하고 200 몇십 년이 흐른 서기 900년. 견훤은 백제의 맥을 잇겠다며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했다. 허나 그것도 36년의 시간뿐. 백제는 고려에 패망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다. 능가산 산자락엔 한때 매창의 문학을 품었던 계암사가 발 아래 펼쳐져 있고 봉우리엔 뜻을 이루지 못한 백제 저항군들의 쓸쓸한 외침이 겨울 허공에 매달려 있다.